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남한 산성으로 들어간 인조는 북상하고 있을 충청, 전라, 경상도의 병력과 조선 군부의 총사령관이었던 도원수, 김자점이 황해도에서 내려올 것을 기다리며 화해 체결을 미루고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의 병력 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충청도의 원군이 제일 먼저 용인 부근에 이릅니다. 충청도 병력 일부는 12월 21일 지금의 서울 양재에 와서 불화살을 쏘아 본인들이 왔음을 신호하였죠. 다만 청나라군이 워낙 많이 분포하고 있기에 남한 산성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명의전 김류가 인조에게 아뢰어 충청도의 원군이 이제 막 도착해 아직은 청나라군의 배치 상황이나 형세를 알기 힘들 테니 우리가 몰래 소수 병력을 남한 산성으로 밖으로 보내 충청도 원병에게 가서 청나라군의 형세를 알려주자고 제안하자 인조가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인조는 충청도 병력도 충청도 병력이지만 어째서 조선 군부의 최고 지위에 있는 김자점이 계속 황해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냐며 서둘러 남한 산성으로 진격하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황해도에 있던 김자점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군이 황해도 부근을 다 지나치면서 한양으로 직공했고 막상 김자점도 군대를 이끌고 나와 남하하려고 하니 청나라군의 후방부대가 황해도의 황주를 비롯해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여 김자점의 행군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억지로 진군을 감행하다가 청나라군의 매복에 걸려 군사만 잃을 뿐이었죠. 대표적으로 24일에 벌어졌던 황해도 토선 전투인데 도르곤이 이끌던 청나라군이 황해도 병력을 급습하였고 황해도 병력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다행히 이완의 결사항전과 김자점이 부랴부랴 배치한 어영청 소속의 포병들이 활약하여 청나라군을 막아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습의 피해는 매우 컸고 꽤 많은 부대들이 해산되어 버립니다. 조선시대에는 군부 최고 지휘자를 도원수, 그 다음 넘버2를 부원수라고 합니다. 도원수 김자점이 황해도를 지키고 있었다면 당시 부원수였던 신경원 장군은 평안도 영변군의 영변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의 영변산성은 철옹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신경원은 아주 유능한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신경원은 청나라군 후방부대의 공격에도 영변산성을 잘 지켜내고 있었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갔다는 말에 신경원도 부대를 이끌고 영변산성에서 나와 더 밑으로 내려가 황해도의 김자점 병력과 합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황해도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청나라군의 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당연히 곳곳에 청나라군의 매복이 있다는 걸 알고 신경원은 정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정찰대원들은 분명히 안전하다고 해서 나간 길에서 청나라군의 기습을 받았던 겁니다. 나름 정예병을 이끌고 있던 신경원이었지만 그리고 정찰에도 매우 까다로웠던 신경원이었지만 조선군 주력 부대를 이끌던 넘버2조차 청나라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죠. 정확한 전황을 보고받을 수가 없었던 남한산성 내부에선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경기도 용인 쪽에서 계속 주둔하고만 있던 충청도 원병은 뭘 딱히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요. 당시 사관원의 관리들은 인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립된 성이 포위된 지 10여일이 넘었으니 제도의 근황병은 일각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병사 이입에는 곧바로 전진하지 않고 있으니 머뭇거리면 나오지 않는 그 정상이 참으로 놀랍고 통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근율로 처단해야 마땅하겠지만 우선 먼저 하유하시어 속히 진군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죄를 갚도록 하소서. 인조도 동의하며 충청병사 이입에게 어서 공격을 개시하라는 압박을 넣습니다. 12월 26일 권정길이 이끄는 강원도 병력이 경기도 검단산에 도착합니다. 하남에 있는 검단산은 남한산성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산으로 각 도의 원병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까지 도착한 병력이었는데요. 권정길의 강원도 병력은 검단산에 도착해 본인들이 왔음을 역시 불로 신호하여 줍니다. 남한산성 내부에선 큰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권정길의 강원도 병력이 남한산성으로 가려던 중 적의 습격을 받아 검단산에서 도주합니다. 한편 인조의 압박을 받은 충청도 병력도 용인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가 이끄는 충청도 병력은 용인에서 남한산성으로 북상 중이었는데 12월 27일 그만 험천을 지날 때 역시나 청나라군의 공격을 받아 충청도 병력 전군이 패몰합니다. 전날에 있던 검단산에서 강원도 병력의 패배는 선봉대들의 공격이 좌절된 것이었는데 27일의 험천 전투는 충청도 병력 전체가 전멸했던 전투였죠. 이제 충청도 원병에게는 기대를 걸 수가 없었죠. 남한산성은 다시 암담해집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조판서 최명길이 인조를 찾아와 말합니다. 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강화에 대한 일을 시험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인조가 몇 차례 강화 조약을 추진했다가 잘 안됐는데 이번에 잘 되겠느냐고 반문하자 최명길은 허한을 회담 대표로 추천합니다. 영의정 김류조차 허한과 뜻이 같다고 하자 인조는 다시금 강화에 대한 고민에 빠지죠.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도성을 비우면 그동안 도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유도대장이란 관직이 있습니다. 당시 유도대장은 심기원
심기원이었는데 12월 29일 심기원이 남한산성 측에 장계를 올려 한양 도성에서 청나라군을 크게 격파하여 방어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측에서도 이는 과장된 보고였다고 기록한 걸로 봐서는 큰 승리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남한산성 내 사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에 고무가 된 것일까요? 영의정 김류가 12월 30일 직접 군대를 지휘하겠다며 병사들을 데리고 남한산성 북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청나라군이 싸울 생각을 보이지 않자 그날 저녁 그냥 남한산성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는 청나라군의 작전이었습니다. 매복했던 청나라군이 김류의 조선군을 공격했고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도원수 김자점이 여러 차례 전투 후 흩어진 황해도 병력을 모으려고 애를 썼고 어느 정도 수습한 이후 황해도 병력 약 2,000명을 데리고 12월 30일에 경기도 양평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남한산성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미 그 사이사이 청나라군이 수도 없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후방에도 청나라군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 김자점도 양평에서 섣부르게 군사를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창 북성하고 있는 경상도 병력과 전라도 병력이 있잖아요. 남한산성에서는 한양 도성을 지키고 있던 유도대장 심기원을 새로운 도원수로 삼아 남쪽에서 북성하고 있는 경상도 병력과 전라도 병력 전체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도원수였던 김자점을 파직하지는 않아서 도원수가 2명이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죠. 여하튼 도원수로 임명된 심기원은 이제 경상도 병력과 전라도 병력을 만나야 하는 게 임무가 되었습니다. 심기원은 한양에서 나와 아직 남아있던 강원도 병력과 합류합니다. 일전에 검단산 전투에서 패배한 강원도 병력은 선봉되었기에 강원도 병력 본대는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심기원이 경기도 남부로 내려가 경상 전라 병력과 만나려고 하니 온데만데 청나라군이 분포하고 있어서 경기도 남부로 내려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심기원은 한양의 병력과 강원도 병력을 데리고 또 다른 도원수 김자점이 황해도 병력을 데리고 주둔하고 있던 경기도 양평으로 가서 김자점의 부대와 합류합니다. 문제는 김자점과 심기원이 둘 다 도원수이다 보니까 명령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건데요. 최종 결정권자가 2명이나 생긴 겁니다. 김자점은 어떻게든 남한산성으로 내려가자고 주장하는 반면 심기원은 그러다 군사 전체를 잃을 수 있다며 신중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경기도 양평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1637년 새해가 밝습니다. 1월 1일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군이 도착하고 말았죠. 남한산성의 조정에서는 설마 진짜 청나라의 황제가 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품었지만 이때 최명길이 인조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름은 황제여도 스스로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니 그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한이 만약 온 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면 분명 까닭없이 군사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병력으로는 결단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친하는 뜻으로 저들의 실정을 은밀하게 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조는 김신국과 이경직을 다시 사신으로 청나라군 진영에 보냈으나 청나라 황제가 군영을 시찰하는 중이라 자리에 없는 관계로 김신국과 이경직을 돌려보냅니다. 인조는 다시 사신을 꾸려 보낼 준비를 하는데 김상원이 나와 또다시 반대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최명길과 김상원의 대립이 있었던 건데요. 김상원은 인조에게 한번 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먼저 겁을 내어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미리 강구하니 신은 실로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라고 하자 최명길은 옛 중국의 법료와 대부 종이 그 임금을 위하여 원수인 적에게 화친하기를 빌었으니 국가가 보존된 뒤에야 바야흐로 와신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김상원은 적중의 허실을 환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대부 종과 법료에게 비교한단 말입니까? 라고 반박하죠. 인조는 먼저 최명길의 말을 받아들여 김신국과 이경직을 1월 2일 다시 청나라군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신단은 마침내 청나라군에 있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를 아련합니다. 홍타이지는 조선 사신단을 통해 인조에게 마지막 경고 편지를 보냅니다. 몇 문장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다.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대 나라 군신은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한 이들을 받아들여 명나라에 바치고 명나라 장수가 투항해 오면 군사를 일으켜 길을 막고 끊었으며 우리의 구원병이 저들에게 갈 때에도 그대 나라의 군사가 대적하였으니 이는 군사를 동원하게 된 단서가 또 그대 나라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신이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국서를 마침내 못 보게 하였다. 그런데 짐의 사신이 우연히 그대 국왕이 평안도 관찰사에게 준 밀서를 얻었는데 거기에 정묘년 별난 때에는 임시로 속박됨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에 입각해 결단을 내렸으니 관문을 닫고 방비책을 가다듬을 것이며 여러 고을에 효유하여 충의로운 인사들이 각기 책략을 바치게 하라고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모두 세기가 어렵다. 그대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실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단지 그대
그대 나라의 군신이 스스로 너희 무리에게 재앙을 만나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집에서 편히 생업을 즐길 것이요 망령되게 스스로 도망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하라.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고 성안이나 초하에서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는 자는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반드시 정중하게 대우할 것이다. 이를 그대 무리에게 유시하여 모두 알도록 하는 바이다. 인조가 회신을 해야 하는지 회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사과를 할 것인지를 두고 또 한 번 최명길과 김상원이 대립합니다. 김상원은 조선의 국왕으로 오랑캐에게 절대 체면이 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최명길은 기왕 머리를 숙이는 거 상대가 흡족해야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최명길과 김상원은 또 한 번 대립하죠. 인조는 최명길에게 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최명길이 작성한 사과의 내용과 용서를 구하는 회신을 청나라 진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측에서 이 사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온갖 대신들이 거품을 물고 늘어지며 최명길을 포함해 강화를 논하는 대신들 모두를 파직하거나 벌하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최명길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닐거니와 최명길의 능력과 충직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명길을 포함해 강화를 원하는 주화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인조도 사과문의 내용이 거절당한 것에 큰 불만을 품기는 품은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기분파였던 우리 인조는 조금씩 싸우자는 항전 의사를 내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선 군대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니 인조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 회로를 돌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양평에선 2명의 도원수 김자점과 심기원이 이끄는 황해도 강원도 병력이 있었고 1월 6일 강원검사 조정호가 장기하여 현재 강원도 병력이 양평에서 양주에 주둔하고 있으며 남방의 경상전라 병력이 올라오면 그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전해왔고 같은 날 1월 6일 함경도의 군사들이 강원도 금화현에 도착했다는 장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김류와 최명길 등이 청나라군의 답서를 다시 보내자고 했을 때 인조가 얼버무립니다. 하도 김류와 최명길이 답신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인조는 마지못해 여러 대신들끼리 의논하라는 식 정도로만 대답했죠. 인조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경상전라 병력은 대체 언제 북상하는 것이었을까요? 전라 경상 병력 중 경상 좌병서 허원과 경상 우병사 민영의 경상도 병력이 이미 1월 2일경 경기도 광주의 쌍령이란 고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쌍령은 말 그대로 도로 하나를 두고 양옆에 높은 고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경상 좌병사의 부대와 경상 우병사의 부대들이 각각의 고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쌍령은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과 거의 같은 산맥으로 이어져서 능선 따라 행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 쌍령의 이름처럼 경상 좌병사의 부대와 경상 우병사의 부대가 서로 다른 고개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안동영장 선세강이 이런 배치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부대 간 상호 협조가 안 되어 한쪽 고지에 다 모이자고 제안했으나 경상 우병사 민영은 산해 지형에서는 부대 간 거리를 두는 것이 적군의 매복을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나라군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 얼마 되지도 않은 병력이 우리를 매복할 경우 모여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게 더 낫다며 배치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또한 적의 주력은 기병이고 유목민족들은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는 반면 조선군의 주력은 활과 총이기 때문에 적의 기습에도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추었습니다. 민영이 이렇게 과한 자신감을 보이면 노장이었던 경상좌병서 허완이 중재에 나서 주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허완은 겁이 많고 소심했다고 하죠. 경상좌병서 허완은 남한산성까지 거의 다 오기는 했지만 거의 다 왔을수록 더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경상우병사 민영은 빠르게 진격하고 싶어하는 닭도령 장수였죠. 심지어 경상도 병력을 지휘하던 허완과 민영은 정찰대원을 괜히 보내서 적군에게 들키면 우리의 위치만 알려주는 꼴이 된다고 정찰 부대를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당시 경상도 병력은 약 2,000명 정도, 원래 북상해야 할 경상도 병력은 8,000명이었으나 4분의 1 병력만 출발한 겁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력을 모으고 재편한 뒤 출발을 해야 하나 초조했던 남한산성의 조정에서 독촉하는 바람에 빨리 출발하느라 충분한 병력을 데려오지 못한 것이었죠. 사실 전체 경상도 병력 수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이 조정의 독촉에 부랴부랴 출발해서 쌍용 고개엔 충분한 병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1월 3일 경상도 병력은 곧바로 남한산성 행군을 위한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이 청나라 명나라 전투를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나라군이 얼마나 정보전에 능한지. 경상도 병력이 쌍령에 주둔하고 있던 사실을 대체 청나라군이 어떻게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청나라군은 허완이 있는 경상 좌병사의 병력이 있는 고개부터 공격했습니다. 바야흐로 쌍령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확실히 이 조선군의 자랑은 활과 총이었습니다. 경상 좌병사의 부대들은 허완
허완의 지시에 따라 포수와 궁수들을 잘 배치했고 청나라군의 첫 공격을 활과 총으로 모두 격퇴냅니다. 심지어 청나라군 적장 한 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죠. 청나라군의 1파 공격은 막아냈지만 문제는 조선군도 공포에 질려 난사를 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게 난사를 해서 청나라군의 1파 공격은 막아냈지만 문제는 남은 화약량이 충분하지가 않았죠. 반면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놀란 청나라군은 2파 기병대를 보낼 때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총의 사정거리 멀리서 공격할 듯 도발해 조선군의 의미 없는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조선군은 이번에도 조총을 마구잡이로 쏴대기 시작했고 화약량 부족으로 누가 봐도 조선군의 조총을 쏘는 소리가 줄어들었을 때 청나라군 2파 기병대가 빠른 속도로 들이닥쳤고 금세 조선군의 포수부대와 궁수부대는 전열이 와해되고 맙니다. 경상좌병사 허완은 병사들에게 후퇴 지시를 내렸지만 허완은 그만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결했다는 설과 난리통에 밟혀 죽었다는 설이 있죠. 경상우병사 민영이 도와주러 가려고 했지만 정말로 쌍령은 고개가 도로로 양분되어 있고 부대별로 흩어져 있는 경향이 커서 경상좌병군을 향해 도와주러 가려고 하니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 청나라군은 그대로 민영이 지휘하는 경상우병군도 공격합니다. 경상우병사 민영이 지휘하에 경상우병군은 최대한 마구잡이로 조총을 쏘아대는 것이 아닌 공격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청나라군에게 대응했고 청나라군의 피해는 경상좌병군과 싸울 때보다 더 컸습니다. 청나라군은 기병대를 각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경상우병군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고로 조선군이 화약을 보관하던 무기고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청나라군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고 경상우병군도 전멸해버리고 경상우병사 민영은 후퇴를 거부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죠. 이 전투가 1월 3일 하루 동안 일어난 쌍령 전투랍니다. 그동안 쌍령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 중 하나로 손꼽혀왔습니다. 물론 조선군이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름 조선군 잘 싸웠습니다. 청나라군의 피해 규모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어쨌든 현장에서 청나라군 지휘관 중 한 명이 전사했고 청나라 측 기록에선 조선군의 총소리에 놀래서 부대에서 이탈하는 청나라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군이 승리한 전투였음에도 전투 후 홍타이지는 쌍령 전투 당시에 청나라 장수들을 처형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실 청나라군도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이긴 전투였습니다. 다만 조선군이 열심히 싸웠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경상도 병력이 전멸해버린 건 아쉬웠죠. 남한산성이 청나라군에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 쌍령 전투의 결과가 바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가 1월 15일이 되어서야 쌍령 전투의 패전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조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북쪽에는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의 병력이 그리고 전라도 병력도 남아있잖아요. 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전라병사 김준룡이 이끄는 전라도 병력은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용인의 광교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병력은 8,000 정도, 결코 적지 않은 병력이었죠. 광교산 일대에 조선군이 있다는 정보를 접한 청나라군은 광교산의 전라도 병력도 토벌하고자 부대를 움직입니다. 청나라 측 사령관은 일전에 험천 전투에서 충청도 병력을 격파했던 슈무르 양구리였습니다. 전라도 병력 8,000 중 광교산에 주둔하고 있던 전라병사 김준룡의 부대는 2,000명 정도의 선봉대 병력이었습니다. 김준룡은 광교산 중에서 가장 방어하기 좋은 고지를 선정하여 최적의 방어 대형을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1월 7일 청나라 장수 슈무르 양구리는 생각보다 견고한 조선군의 방어 대형에 당황했지만 차라리 이럴수록 정면 승부라며 청나라 정예 기병대로 조선군 방어 대형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전라도 병력은 김준룡의 지휘하에 질서정연하게 총과 활로 공격하며 적절하게 대응하였죠. 슈무르 양구리의 첫 번째 공격은 실패합니다. 슈무르 양구리는 두 번째 공격에선 정면보다는 다소 방어가 약하다고 판단한 측면을 공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군의 방어벽이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나 김준룡은 순발력을 발휘해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 방향의 군사들을 모아 징원을 갖고 두 번째 공격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슈무르 양구리가 실종된 겁니다. 청나라군은 사령관을 찾는 사이 김준룡은 광교산에서 나와 수원 방면으로 후퇴하였죠. 1월 8일 청나라군은 아연실색합니다. 사령관 슈무르 양구리가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슈무르 양구리가 어떻게 전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장이 전사한 건 엄청난 공이었고 홍타이지는 양구리의 시신을 보고 통곡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광교산 전투였으며 병자호란 전투 중 몇 안 되는 우리가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김준룡은 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원으로 후퇴했습니다. 김준룡의 부대는 전라도 병력의 선봉대 있고 뒤이어 전라도 본대 나머지 6,000명이 올라오고 있으니 김준룡은 이들과 합류하여 다시 북상할 계획이었죠. 당시 전라도 관찰사 이시방이 이끌던 전라도 본군은 경기도 안성을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이때 광교산 전투의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광교산 전투는 승리한 전투이건만 김준룡이 수원으로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김준룡이 패퇴했다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도 가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차라리 병력 증원을 더 해오자며 군대를 뒤로 돌려 충청도 방면으로 뺏겨버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전라도 병력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되죠. 이때 이시방의 선택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광교선 전투의 결과를 잘못 이해했다는 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실제로 경기도 안성을 지나칠 때 이시방은 충청도 경상도 병력이 이미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전라도 병력만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후퇴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죠. 이렇게 인조가 그토록 기대했던 충청 경상 전라도의 근황병 병력은 남한산성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1월 15일 남한산성에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보고됩니다. 안 좋은 소식은 쌍용 전투에서 경상도 병력이 전멸했다는 정보와 충청도 병력도 전멸했다는 정보가 이제서야 전달해진 것이고, 좋은 소식은 함경감사 민성이가 이끄는 함경도 병력이 경기도 양평에 가서 김자점 심기원의 부대와 합류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에는 2명의 도원수 김자점 심기원이 이끄는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병력이 모두 모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쌍용 전투의 패전으로 경상도 병력이 전멸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고, 인조는 다시금 낙담합니다. 최명길은 인조에게 다시 청나라군 진영에 사람을 보내자고 했고, 청나라 측에선 조선 사신단을 통해 조선의 세자를 인질로 보낼 것과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1월 17일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남한산성 측에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짐이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그대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대 백성을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치의 곡직을 따지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천지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약한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 법이다. 짐은 천지의 도를 체득하여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는 자는 관대하게 길러주고, 소문만 듣고도 항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안전하게 해주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천명을 받도록 토벌하고, 악의 무리를 지어 예봉에 맞서는 자는 주벌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로잡고, 구태여 고집을 부려 굴복하지 않는 자는 경계를 시키고, 교활하게 속이는 자는 할 말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주화파에선 이에 대해 답신을 써야 한다고 했고, 인조의 허락하에 최명길이 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척과파에서는 국서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또 난리가 났는데요. 척과파의 김상원은 최명길이 쓴 국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굴욕적이라면서 최명길의 국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인조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아뢰죠.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뢰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성문을 나서게 되면 또한 북쪽으로 행차하게 되는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군신이 전하를 위하는 계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실로 의논하는 자의 말과 같이 이 성이 마침내 겹겹이 포위된 곳에서 빠져나오게만 된다면 신 또한 어찌 감히 망령되게 소견을 전달하겠습니까? 국서를 찢어 이미 사죄를 범하였으니 먼저 신을 주벌하고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 조선왕족 실록에 의하면 김상원이 오열을 하면서 토하듯 간절하게 아뢰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고 소현세자 또한 인조의 옆에 있었는데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조 또한 승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만큼 삼가 생각하건대 황제의 덕이 하늘과 같아 반드시 불쌍하게 여겨 용서할 것이기에 감히 실정을 토로하며 공손히 은혜로운 본부를 기다립니다 하는 내용의 답서를 보냅니다. 이에 척화파들은 다같이 인조에게 정작 화친을 맺고자 하시면 자신들을 벌하라며 강경하게 나갔고, 최명길을 역적으로 표현하는 등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은 살벌했습니다. 외부적 상황도 엉망인데 남한산성 내부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난리였죠. 인조는 다만 최명길을 아끼고 있었고, 최명길을 필두로 청나라 측과 국서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청나라 측의 요구를 순화시키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조건을 타협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명길과 김상원으로 대표되는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은 단순히 국가의 자존심을 두고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이들 모두 서인이란 붕당 소속이었습니다. 서인은 인조와 함께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인이 반정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서인 정권에서 권력 핵심부에 있던 이들은 서인 중에서도 반정에 참여한 세력이었고, 서인이라고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인을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을 책봉된 공서파와 권력의 핵심부에 들진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비의 청렴한 정신으로 여겨 다소 보수적 성리학적 도덕론을 강조하던 청서파로 나뉘었습니다.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은 사실 공서파와 청서파의 대립이었습니다. 공서파의 서인들로는 이귀, 김류, 최명길, 심기원, 김자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자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반정이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보니 혹시나 이 정권이 불안정할까봐 언제나 현실 정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서파의 경우 공서파들의 권력 독점과 또 그들끼리
사람들끼리의 권력투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사원이 바로 청서파 출신이었는데요. 청서파들은 성리학적 질서와 도덕에 따라 조정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마치 영남학파처럼 현실 정치보다는 이념과 명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 조선은 문명국인 명나라의 사대를 해야지 오랑캐에게 사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청서파가 봤을 때는 반정을 일으키고 권력 독점하고 국가를 운영해온 공서파들이 결국 외교 실패로 전쟁을 야기했고 이제 와서 화친 운운하고 있으니 청서파의 서인들은 공서파 서인들을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점차 상황은 더 암담해지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역사 돋보기가 추천하는 2025년 8월 신간도서 3.1운동을 세계 최초로 보도했던 엘버트 테일러와 메이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어린이 역사 동화극 딜쿠샤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